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탄핵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지만 그래도 서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메가도시가 트렌드지만 균형 발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며 천공 개입설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난달 수출 실적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1% 늘었는데 자동차 수출이 늘고 반도체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오늘 오후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걸로 예보됐습니다. 중국에선 이미 극심한 스모그에 고속도로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현희 씨가 아닌 또 다른 남성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주 후반부터는 또다시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미세먼지와 기상 전망 짚어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기 시작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 오늘 오후부터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코로나로 한동안 잠잠했던 스모그의 공습이 다시 시작되는 건데요. 추위가 일찍 찾아오는 중국은 이미 난방이 시작됐고 주춤했던 산업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나 밤부터 북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오후 한때 영서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내일 새벽부터는 악화하는 지역이 더 늘어나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주 후반에는 다시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지난 뒤 모레부터 또 한 차례 추위를 몰고 오는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 비는 금요일 새벽부터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하겠고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발달한 저기압이 동반되면서 가을비치고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돌풍을 동반해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와 낙엽으로 인해 배수로가 막힐 가능성도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요란한 가을비가 지난 뒤 다음 주 초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주 씨가 어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사기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어제 체포된 전 씨가 오늘도 이어서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청조 씨가 사기 혐의로 경기 김포시에 있는 친척집에서 체포된 건 어제 오후 3시 50분쯤입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전 씨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경찰이 집행한 겁니다.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남현희 씨랑 수익금 나눴다고 하셨는데 남 씨도 범행에 가담한 게 맞습니까?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된 전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으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앱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뒤 가로채거나 중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며 1억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는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전 씨에 대해 접수된 고소와 고발, 진정사건 3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 씨는 남현희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모친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스토킹 혐의와 남 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한 아동학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전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전청조 씨 사기 행각에 남현희 씨도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요. 남 씨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의심된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제출된 건데요. 전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범죄 수익이 남 씨에게 준 고가의 선물 구매 비용으로 쓰인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남 씨는 이에 대해 자신도 사기 피해자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 씨를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건데요. 소장에는 전 씨가 자신에게 신분을 속이면서 펜싱학원 운영을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신이 공범으로 의심된다는 진정을 낸 강서구 의회 의원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밖에 전 씨 어머니인 50대 여성에게서 20여 차례 연락이 왔었다며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체포된 전 씨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남 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천안에 있는 공사장에서 여학생 2명이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섰는데 대부분 촉법 소년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몸을 보호하려는 듯 머리와 다리를 한껏 웅크리고 있는데요. 주위를 다른 학생들이 에워싼 채로 마구 짓밟습니다. 영상에서 때려란 음성도 들리는데 곧이어 또 다른 학생이 나타나 피해 학생 머리 부위를 발로 가격하죠. 머리카락을 쥐는 장면도 담긴 이 참혹한 현장.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달 2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천안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화면에 모두 담기진 않았지만 피해자는 2명,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직접 폭행한 가해자들을 모두 10여 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인 걸로 조사됐는데요. 경찰 측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을 비롯해 현장에 모두 20여 명이 있었고 수사 후 소년부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확진 사례가 모두 70건으로 늘었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전 8시 기준 누적 확진 수는 전국 26개 시군 7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부는 확진 사례와 별도로 의심 신고 4건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열흘 동안 전국 소사육 농가 9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방제 소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한 한우 농가에서 전남 지역 2번째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전남 신안 한우 농장 한 곳에서 럼피스킨병 감염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 30일 백신을 지급받았지만 접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의원 입법으로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서울시로 편입하고 싶다는 김포시, 지도에서 보이듯이 서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서울 생활권이라서 편입되는 게 더 편리해질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내 지자체, 김포시뿐만은 아닙니다. 김포 양옆에 있는 고양시와 부천시,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하남시, 구리시, 또 의정부시도 서울과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에 인접 지자체들도 술렁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커뮤니티나 맘카페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시 의정부구도 가능하냐? 서울시 하남구를 원한다. 사실 고양시 덕양구 정도는 떼어줄 수 있지 않냐? 이런 반응들입니다. 여당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답을 내놨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포뿐만 아니라 광명, 구리, 하남 등 좀 서울 권역권까지 좀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맞을까요?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에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지역민들이 요구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도 당협위원장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고양병 김종엽 당협위원장은 경기 인구가 너무 많다며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시켜달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서울 외곽 지역인 김재섭, 이승환 당협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 지역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했던 지난해 대선 당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서울 인접 경기도 지역 가운데 과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표차도 그리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 지역 민심에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부글부글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꺼내든 걸까요? 민주당 내에선 이 인물 다시 소환했습니다. 바로 천공입니다. 회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천공이 무슨 말을 했을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역시나 천공이 등장합니다. 경기도는 전부 다 서울의 중심에 데미지를 물고 전부 다 살아나가는 데라서 이게 전부 다 수도 서울로 전부 다 통폐합이야. 해당 지자체들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 어떨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해외 출장 중이라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 편입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건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포퓰리즘적 행보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해당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당이 그냥 일단 던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도 이전부터 부산, 울산, 경남 지역과 호남권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사회를 대비해 메가시티를 주장했다며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제안해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행정 대개혁을 거론한 데 대해 두 사안은 서로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체계 개편은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온 사안이지만 여당이 꺼내든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는 조금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깔렸고 당이 그 요구를 수용해 지역민들의 요청에 응답한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나 선거를 위한 게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호소하면서도 국정의 모든 건 내 책임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오늘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 세력 간 충돌로 인한 전체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FP 통신이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달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8,52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사망자가 주로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사망자도 12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인 희생자 1,400명을 합칠 경우 이번 전쟁의 사망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가자지구에서 3,45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고 이 수치는 매일 크게 늘고 있다면서 가자지구가 수천 명 아이들의 묘지가 됐다고 개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서쪽에 있는 하마스의 근거지를 장악하면서 이곳을 지휘하는 사령관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는 하마스 지휘부가 있는 근거지에 진입하면서 50여 명의 테러범을 사살하고 공군이 근처를 공습해 자발리아 여단의 지휘관 이브라힘 비아리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자발리아 여단의 비아리 사령관이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기습해 1,400명을 사살한 작전에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루어진 시간대에 하마스 지휘관 누구도 자발리아에 없었다며 이스라엘이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에 머무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해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원 지하에 하마스 군사시설이 있다고 보고 색출 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 긴장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피란 시설은 폐허가 됐고 200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사상자가 옮겨진 병원은 또다시 북새통을 이룹니다. 밀려드는 환자로 수술은 복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술 장비와 의료약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수술도 전기가 끊기면 더 할 수 없습니다. والمرضى الجرحى الموجودين داخل الأقسام والذي يقدر عددهم 240 أو 250 مريض وجريح داخل هذه الأقسام. 사정은 열악하지만 그나마 주민들이 공습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병원뿐입니다. 병원 10곳에 피난민 11만 7천 명이 모였습니다. 주거지는 물론이고 난민촌마저 공습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의 남부 이동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הצפון כרגע ככה אנחנו מקווים נקי ככל שניתן מאוכלוסייה בלתי מעורבת כי זה היעד שאנחנו הצבנו לעצמנו. 하지만 병원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병원 아래에 하마스 군사시설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폭격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스라엘 지상군이 병원을 봉쇄한 뒤 하마스 색출 작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민간인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엔과 국제기구는 이스라엘의 병원 봉쇄 움직임을 가혹한 처사라 비판하며 민간인 보호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200만 피난민이 몰려있는 가자지구엔 최소한의 물마저 말라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총재는 재앙 직전 상태라며 더 많은 민간인들이 탈수와 수인성 질환으로 목숨을 잃을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가자지구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가자지구 끝에 있는 한 해안가입니다. 아이들이 바다에 한참 몸을 담그다 무트로 나오는데 한 손에 흰 플라스틱 통이 들려 있습니다. 물통에 바닷물을 담아 나오는 현장입니다. 다른 한 남성은 식기구를 가지고 나와 모래로 닦은 뒤 바닷물에 헹구기도 합니다. 물이 부족해 바닷가로 나온 가자지구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시내에는 건물 폐수라도 쓰기 위해서 주민들이 페트병으로 물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한 병원에서 의료용으로 비축해 놓은 물을 받기 위해 옥상에 아이들이 페트병을 들고 모여있는 현장도 포착됐습니다. 가끔씩 물을 길어오는 물탱크 차량이 올 때면 이렇게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긴 줄이 늘어서기도 하죠. Everybody has a gallon and they want to fill water, clean drinking water.
That's what we are struggling for now. صور الكيو يا مازن. Let the people see what we are facing now. Is the world happy now? 유니세프 측은 가자 지구 내 식수 공급 시설 55%가 수리나 재건이 필요한 상태고 연료와 전기 부족에 담수 처리 시설 가동률이 5%에 불과하다면서 더 많은 민간인들이 탈수 등으로 목숨을 잃을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당장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습 이후 가동이 중단된 이스라엘의 식수 배관이 가까스로 재가동됐지만 최근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췄고요. 또 이틀 전 두 번째 파이프라인 가동 계획도 알려졌지만 배관 수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 아직 쓸 수 없습니다. 부호품 트럭이 사실상 마지막 생명수라고 할 수 있지만 반입 제한과 통신 두절 등으로 그마저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3주 넘게 봉쇄와 공습을 이어가는 사이 가자 지구의 식수난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국제인도법에 맞는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 행사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거듭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도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면서도 동시에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기차역에서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폭발 위협을 가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는데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총소리가 난 뒤 무장 경찰들이 서둘러 전철역으로 내려갑니다. 무슬림 복장에 베일을 쓴 여성이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현지 시각 31일 아침. 이 여성은 출근길 파리로 들어오는 광역 도시철도 안에서 테러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ai entendu des cris et tout, sortez, sortez, courez. Les gens couraient dans n'importe quel sens. C'est le pire jour de ma vie. 출동한 경찰은 프랑스와 미테랑 도서관역을 봉쇄한 뒤 여성과 맞섰습니다. 여성은 대치 중에도 오단에 손을 넣은 채 아랍어로 신은 가장 위대하다고 외치면서 자폭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결국 8발의 총격을 가해 제압했습니다. Pour le reste de ce qui s'est passé, les forces de l'ordre ont été amenées à ouvrir le feu sur cette femme, considérant que la situation était une situation dangereuse. 조사 결과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았던 여성은 복부에 중상을 입었고 과거 정신병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밤사이 파리 건물 여러 곳에는 유대인의 상징 다윗의 별 수십 개가 그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윗의 별은 과거 나치가 유대인을 구분하기 위해 활용한 것입니다. J'ai trouvé des étoiles, je crois que c'est un peu significatif. Voilà, et je suis choquée parce que 최근 유대인 후손인 프랑스 하원 의장이 참수 협박 편지를 받고 흰색 가루가 이스라엘 대사관에 배달되는 등 전쟁을 전후로 반유대주의 공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중국 경제와 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증시가 석 달째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내외적 악재도 많았는데요. 결국 코스피 지수가 2,300선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짚어보죠. 경제부 나연수 기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도 주식이 하락장으로 마감했습니다. 11월의 첫날 증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2300.08, 2300선 안팎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41.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의 첫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1.30% 오른 2307.49에, 코스닥은 1.11% 오른 744.16에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그만큼 어제 장 마감 상황이 안 좋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어제 코스피가 2280선 아래로 떨어졌죠? 네, 어제 코스피 종가는 2277.99, 코스닥 종가는 736.10이었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지난 1월 5일 이후, 코스닥 지수는 같은 달 25일 이후로 최저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내내 끌어올린 지수가 미끄러져 내린 건데 최근 석 달 정도 하락장이 이어졌죠. 어제는 앞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하면서 2차 전지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중국의 AI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네이버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 파란불이 켜진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를 비롯한 대외 변수 충격파가 큽니다만 최근에는 유독 국내 이슈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불공정 거래 의혹이 불거진 영풍재지, 하한가 최장 기록을 썼다고요? 네, 오늘 영풍재지는 오전 9시 2분부터 가격 제한폭인 마이너스 29.99%에 묶여 있습니다. 매도 잔량이 2,888만 주에 달해서 오늘 중 하한가를 탈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5거래일 연속 하한가인데 2015년 6월 국내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된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그 사이 주가는 9월 8일 장중 기록한 52주 최고가 54,200원에서 90% 이상, 지난달 19일 거래 정지 전 33,900원에서 83% 이상 하락한 5,72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5,757억 원에서 2,659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영풍재지 사태로 4,943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 손실 규모도 불어날 전망입니다. 키움증권은 반대 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영풍재지가 하한가 행진을 이어가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반대 매매도 어렵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키움증권의 추정 손실액이 오늘까지 3,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증권시장에서는 카카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국민주로도 불리는 카카오 37,000원 선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죠? 네, 속상한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 37,8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오늘도 38,000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때는 17만 원대까지도 올랐던 인기 종목이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5만 원대에 있었죠.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에 휩싸인 카카오가 전방위 악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앞서 배재영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까지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카카오 측은 최악의 경우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 홍은택 대표 등 검찰 송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2021년부터 준비해온 기업 공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 센터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준법 경영 쇄신안으로 상황 타개에 나섰지만 이미 오너 리스크 충격파가 커서 단기간 반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책 금리 결정이 나오죠. 향후 우리 주식시장 전망해 주시죠. 네, 미국 연준 FOMC의 정책 금리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쯤 나옵니다. 시장 전망은 이미 97% 가까이 금리 동결에 기울어져 있어서 결정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건 향후 통화 정책과 관련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고 내년 여름부터는 인하가 시작될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를 대체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데요. 다만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못 박진 않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고금리 기조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큰데 이 발언의 뉘앙스와 시장의 반응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수출 실적이 13개월 만에 지난해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55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늘어 1년 1개월 만에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6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7.6% 증가했습니다. 수입액은 전년 대비 9.7% 줄어든 535억 달러로 집계돼 16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세부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3.1% 감소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은 19.8% 늘면서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1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5% 줄었지만 올해 가장 낮은 수준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마트에서 우유 한 팩 사려다가 가격 보고 놀라신 분 많을 겁니다. 저도 마트에서 이 가격이 맞나 다시 한번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유 소매가 평균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리터당 3,000원을 넘기면서 우유 사는 걸 주저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비단 우유뿐 아니라 바나나 우유 같은 가공품이나 또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의 가격도 확 오릅니다. 6%에서 또 많게는 13%까지 줄줄이 오른다는 소식인데요. 지난달 원유값 상승으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입니다. 자, 앞서 외식업계도 잇따라 가격 인상 계획을 밝혀서 우려를 낳은 바가 있죠. 계획대로 어제부터는 맘스터치가 버거 4종류의 가격을 이미 올렸고요. 또 맥도날드는 내일부터 빅맥 등 13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3.7% 인상합니다. 자, 이미 자장면이나 김치찌개, 백반 등 서민들의 주요 외식 메뉴들은 지난해에 비해서 6%에서 10%가량 뛰었는데요. 겨울철 길거리 간식 붕어빵도 이제 한 개에 1,000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가격입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서민 술이라고 할 소주와 맥주값도 줄줄이 인상 소식이 전해졌죠. 이 출고가가 높아지면 음식점 판매가도 덩달아 오를 텐데 이 모임이 많은 연말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강남 등에서는 소주 한 병에 7,000원, 또 맥주는 10,000원을 받는 식당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업계에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줄여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시장은 난감한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원 배분이 왜곡돼서 오히려 물가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 속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게 되면 오히려 내년에 한 번에 큰 폭으로 올라서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격이라는 거는 그 경쟁 시장에서 굉장히 가장 예민한 기업의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해서 나중에 더 큰 부메랑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원자재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정부의 역할이고 개별 단에서의 가격을 이렇게 정부가 하려는 거는 상당한 그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청약통장. 지금이야 통장 하나로 공공과 민영주택 청약을 모두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통합된 지는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저축 출시 전 공공과 민영주택 하나만 선택해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당시 20대였던 A씨는 공공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며 또래보다 일찍 내 집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느덧 16년, 200회 가까이 돈을 넣고 있지만 서울의 공공분양은 가뭄에 콩나는 격이라 정작 통장 써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2009년에 그 청약 종합저축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벽차별이라고 느꼈어요. 이게 공공분양이 자주 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을 넣어보자니 확인해보니까 민간으로 전환되고 나면 공공은 다시 넣을 수 없다고 하고
공공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 종합저축이 출시된 건 2009년 5월. 이전까지는 공공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기존 청약통장 신규 가입이 중단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합저축과 달리 청약예부금 통장으론 공공주택 청약을 들 수 없고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전환하면 공공주택은 신청하지 못하게 되니 기존 가입자들로선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그렇다고 종합저축으로 갈아타자니 지금껏 쌓아온 청약 가점을 사실상 버려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불만 속에 청약저축과 예부금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 수는 지난 9월 기준으로 140만 명이 넘습니다. 청약 예금으로 전환했을 때 가점이 60점대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오래된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낫고, 만약에 청약저축이 10년 내외로 상대적으로 짧은 가입 기간이면서 부양가족이 3명 이상, 즉 4인 가족 이상으로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예금으로 전환해서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랫동안 내 집 마련에 애쓰고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제도를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식 채용 전에 업무 평가를 받는 시용기간, 즉 수습으로 병원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의 정규직 전환이 계속 미뤄지면서 퇴사를 앞두게 됐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자는 부당한 업무 지시로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는데 시용 연장만 이어가다 결국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 취직한 20대 초반 A씨. 부푼 마음을 품고 첫 직장에 들어갔지만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공고에는 수습 3개월을 포함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돼 있지만 막상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 내용은 시용직이었습니다. 분명히 수습기간 3개월을 마치고 정규직 채용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지원을 했는데 또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한 번에 과도한 일을 지시받는 등 현장에서도 고된 업무가 이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업무들을 시키면서 컴퓨터들을 혼자 300개를 옮기게 하셨고요. 본인은 다른 데서 게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폰으로. 부당한 대우는 계속 이어졌지만 A씨는 인사권한이 있는 팀장의 협박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너는 평가 점수 알바 아니고 이제 다른 일자리나 면접 빨리 알아봐, 이러시더라고요. 지난 6월 A씨는 깊은 고민 끝에 자신을 괴롭히던 팀장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팀장이 해고돼 마음을 놓는가 했지만 고생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용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병원에선 팀장이 해고되면서 평가할 사람이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핑계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버티던 A씨는 입사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A씨는 병원이 애당초 자신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뽑을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딱 잘라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권리 권한이 없어. 본인이 6월달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전정이 됐어야 돼. 전문가들은 병원의 해고 통보가 직장 내 갑질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합니다. 계속 시용 기간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정확히 평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평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분은 계속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불합리한 상황이죠. 병원 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저 마음 편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바랐던 A씨에게 남은 건 상처뿐입니다. 첫 직장이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저를 회사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니까 이제 희망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더 일하고 싶었는데. YTN 윤태인입니다. 전화가 오면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며 불안해지는 현상 콜포비아.
가수 아이유도 댄서 허니제이도 느꼈다고 하죠. 비단 연예인뿐 아니라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통화 기피증이 젊은 세대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해봤습니다. 10명 중 3명가량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보다 5.7%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콜포비아는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이상 높게 느끼고 있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통화보다는 문자 소통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역시 여성이 더 높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MZ세대가 이렇게 통화를 두려워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소통에 익숙한 세대이다 보니 직접 목소리로 답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걸로 분석됩니다. 대면보다 비대면이 익숙한 환경에서 자란 것도 원인 중에 하나겠죠. 물론 사회적 문제도 있을 겁니다. 지나친 전화 광고, 퇴근 후 잔업,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도 걸려오는 전화를 피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일 텐데요.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연락이 가능한지, 언제가 편한지 미리 메시지를 보낸 후 통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화를 받았다면 짧은 대화로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사실관계 확인은 문자가 효과적인 만큼 꼭 전화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갖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수천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5,000%에 이르는 연이자로 30억 원 상당의 폭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20대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단순 가담자 등 10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들은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행정실 직원이 수억 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여 동안 인천의 한 사립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억 원대 교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서남부 내륙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확산해 주민 약 4천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하일랜즈 도로와 아구안가 목장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틀째 서남쪽으로 확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불은 밤새 이어져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인 2,200에이커를 태웠고 건물 3채 소실 6채는 일부 파손됐습니다. 가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7.2도로 11월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한낮에도 23도, 내일은 25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시기가 가을의 끝자락인 만큼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서부지방에는 산발적인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지만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은 2에서 많게는 9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23도, 광주와 대전 24도,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금요일부터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잦겠고요.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반에는 날이 급격히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밤 사이에는 중서부 지방의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